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TV의 김광식입니다. 예, 오늘은 인터넷 생방송 홍준표 의원을 모시고 인터넷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한나라당의 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을 모두 투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준비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면 홍준표 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아시다시피 보수와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해두고자 합니다. 예, 먼저 홍준표 의원의 모두 발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홍준표입니다. 우선 오마이뉴스에서 저를 불러줘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느낌이 적진에서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질문과 공격도 대답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욕설과 모욕은 받지 않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네. 예, 그러면은 먼저 이 홍준표 의원실에서 준비한 동영상 자료를 보고 함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들이 기억하기에는 아버님이 엄격하기는 하셨지만은 자식들을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야단을 친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저희 여동생이나 누나들이나 형님들이 소학교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학교에 밖에 나오지 않고 저 혼자 그 당시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전 가족이 저 혼자만 밀어줘서 저는 대학까지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74년도로 내 기억합니다. 제적됐다 재입학이 되어서 유신 시절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내가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긴급조치 7호를 맞으면서 학교가 휴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과대학생들이 대부분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대구 근교의 칠곡 동명에 산 중턱에 있는 도덕암에 가서 한 45일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냈던 세월이 가장 그 당시에 불안했지만은 편했던 시절로 기억을 합니다. 모래시계 드라마에 나왔던 그 검사가 홍준표라고 바로 그대로 이미지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드라마라는 것은 다소 미화된 측면도 있고 사실이 아닌 측면을 또 드라마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 중에 상당 부분이 제 살아온 과정하고 일치합니다. 저는 늘 사랑하는 목표를 내 자식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도 우리 아버지가 홍준표입니다 그래 이야기할 때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이 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입니다. 우리가 결혼기념일 결혼하고 코롱고속 타고 도고 온천에 신혼여행 갔으니까 12월 23일입니다. 결국은 사랑한다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질적인 요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뭐 철학이라기보다도 바르게 살자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정직하고 바르. 그거는 첫째 내 가족이죠. 두 번째 내 친구고, 그 다음에 더 확대해서 내 나라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나라가 제일 소중하죠. 국가 경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나도 이제 3선이 됐습니다. 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내 나라가 소득 2만 불 시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 경영의 꿈을 한번 펼쳐보고자 합니다. 한번 기회가 오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낙동 강변에 살았습니다. 이 노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제가 그 인격이 형성됐습니다. 내 가족과 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에서 나 힘을 얻습니다. 그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시죠. 네?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엄마야 누나야 그거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오늘의 삶이 무의미하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에 희망이 없는 그런 생활이라는 거, 오늘을 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을 기회로 받아들이면 그게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래 살아왔습니다. 내가 현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의원실에서 준비한 테이프를 봤는데 참 테이프가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신 소감이. 저 테이프가 어떻게 해서 준비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국회 작년도에 네. 국회 KTV에서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아마 쭉 인터뷰한 그 자료를 대부분 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홍준표 의원께서 예전에 대학 시절을 보내시고 진로를 생각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권위주의 시절인데요. 네. 어떻게 해서 검사라고 하는 것을 택하게 됐고 그 검사 시절을 한번 좀 회고해 봐 주시죠. 우선 제가 검사를 해보고 원래 저는 이제 71년도 10월에 육군사관학교 그 당시에 32기입니다. 특차 시험에 합격해서 육사를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71년 12월 한 말쯤 저희 집에 그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사시면서 그 누명을 한번 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누명 쓰고 난 뒤에 그것을 보고 그 아버님과 의논해서 법과대학을 한번 가자. 그렇게 이제 하고 하는데 원래 저는 문과가 아니고 이과입니다. 이과 출신인데 이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문과로 넘어가는 거는 고문하고 몇 개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월 초부터 이제 부랴부랴 한 달 문과 공부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보충되는 부분만 그야 아마 법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운 좋게 이제 법과대학을 들어가서 법과대학 들어가서 이제 검사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법과대학을 갔죠. 가서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검사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분들이 권위주의 시절에 검사는 다 나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반민주 인사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만의 세상이 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부 반민주 인사가 됩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 했던 사람, 검사했던 사람도 그 사람들도 모두 모아가지고 반민주 인사다 그렇게 매도해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각자의 직분에서 그 직분에 맞게 열심히 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홍준표 의원께서는 한나라당의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동안에는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여 저격수로서의 역할이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대여 저격수로서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면서 어떻게 자신의 정치권에서 역할을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죠. 우선 저격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를 보면 헌법과 법률을 재개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감시 통제하고 그다음 세 번째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로는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권력의 비판 감시 기능이 사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국회의원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지난 그 98년부터 김대중 정권 하에 소위 사정기관의 그 당시 행태를 보면 그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구속된 사람이 출신이 2사람이나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검찰의 비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건마다 특검이 들어가고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이 정반대 사실이 나오고 그 당시에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권력 비리를 은폐하고 없애는 데 급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회의원의 그 본질적인 그 3대 의무 중에 하나인 제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권력의 감시 비판 기능을 행사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저격수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 뒤에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송광수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검찰이 제 기능을 갖습니다.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실 저 대선자금 수사 저희들 불만이 좀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대선자금 수사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권력 비리도 하고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상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검찰이 권력기관, 사정기관이 제 기능을 찾으니까 여기서 국회의원이 나서서 저격수 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사정기관이 또다시 권력 비리를 은폐하고 또 그 숨기고 또 잘못 수사하고 하면 그건 당연히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가 저격 활동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권위주의 시대와 지금 시대 어떤 것을 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시는지 권위주의 시대가 정상적인가 아니면 지금이 더 정상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일반 국민을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지지했다라고 보는데 아까 이제 홍 의원께서는 좀 검사도 이제 일반 국민과 함께 움직였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에 따른 가장 적절한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판검사의 지금 그 판결이라고 한 검사의 그 논고와 그 다음에 이 판사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과연 어떤 활동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사건. 그럼 제 활동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짧게요. 그 당시에 저는 앉아서 검사 생활 만 11년 조금 더 했습니다. 만 11년 동안 나는 참 이거 땅 검사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공안 사건을 단 한 건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공안부 검사가 되려면 굉장히 인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공안부 검사를 단 하루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년 몇 개월 동안 거의 형사부 검사, 강력부 검사, 주로 조직폭력, 마약, 살인 주로 그런 사건만 밑바닥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민생부서만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저희들이 검사로서 활동한 데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도 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네. 이제 이 우리 그 네티즌들이 질문한 것에 의하면 예. 당의 선택을 우리 당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진보주의자는 아닙니다. 진보주의자는 아니고 사실 그 대학 시절 어려웠을 때는 참으로 사회 불평등 문제, 분배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참으로 억울해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거치면서 사실상 보수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표와 요즘 조금 티격거리는 게 있는데 혁신 활동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박사모에서 저보고 탈당하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당해서 갈 당이 없다. 내가 무슨 탈당해서 어디 뭐 열린우리당이나 받아주면 하지만 열린우리당에서 받아주겠어요, 저를? 절대 안 받아주죠.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또 내가 가서 또 거기에서는 내가 의정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그래서 당적 변경은 저는 이걸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적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은 네. 소위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무방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탈당해서 딴 당 가고 이런 거는 정치를 그만둬야죠. 그런 경우에는 정치를 그만둬야죠. 네. 예. 이념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한나라당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른 선택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념과 정체성에 따른 선택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국 보수와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를 함께 보시고 이번에는 여기 나와 주신 패널 분들께서 정확하게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패널 분들께서 토론을 해주실 차례인데요. 먼저 고은광순 선생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죠. 네, 뭐 한나라당을 탈당하시면 열린우리당에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뭐 이미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됐기 때문에 예. 당원들이 절대로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질문 드린다면 그 노무현 정부가 좌파 사회주의라고 말씀을 선동주의. 좌파 선동주의 또는 좌파 사회주의, 뭐 북유럽식의 좌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책 쓰신 거 보면 뭐 굉장히 어렸을 때 어렵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세 딸과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7살까지 엄마 젖을 먹고 누이는 그 여동생은 뭐 사카린 탄 맹물을 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홍준표님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아버님은 병원에도 못 가보고 돌아가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시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국가가 노무현 정부가 만약에 그때 있어서 그 생계를 지원해서 딸도 우유를 먹을 수 있었다거나 아버지도 병원에 갈 수 있었다거나 한다면 그 굳이 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 시절에 돌아가서 뭐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주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그 노무현의 복지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회주의, 좌파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시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일부 합니다만 한나라당에서 보는 것은 이게 좌파 사회주의가 아니고 좌파 선동주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어려운 사람을 사실상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최대의 복지거든요. 복지라는 게 일할 기회를 주고 생산적으로 그 복지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게 앉아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있는 자 것을 어떤 식으로든 뺏어가지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형식으로 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 듯한 그런 감을 드는 정책이 많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은 그럼 이런 복지 정책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소위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복지 정책보다도 가능하면 생산적 복지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DJ 정부 시절의 복지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생산적 복지라고 명명을 하고 그 방향으로 튼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는데 지금 그 생산적 복지 정책의 DJ 정부 시절의 생산적 복지 정책은 우리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나라당에서 그 당시에 반대 입장에서도 비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의 복지 정책은 소위 있는 자 것을 강남을 갖다가 강북 강남을 대비하고 뭐 서울하고 지방을 대비하고 거의 이분법 구조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적과 동지를 아우르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 경제로 아울러 가지고 가능하면 강남에 사는 사람은 무슨 죄악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거기는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많이 부과시켜 가지고 없는 자 것을 더 도와주는 그런 식의 복지 정책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네. 파이를 키워서 나중에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통? 홍준표 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근데 그거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때도 늘 하던 얘기란 말이죠. 파이 키워서 나눈다. 근데 파이 키워서 나눈다는 말은 결국은 부자, 가진 자의 것을 덜어서 약자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분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직도 분배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우리 고은 선생님께서 오해인데요. 80년대까지는 80년대 말까지 거의 9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이 성장 정책을 쭉 해왔어요. 성장 제일주의 정책을 해왔어요. 파이를 키워야지 없는 집에서 각 가족이 다 골고루 못 사느니 전부 힘을 합쳐서 한 사람한테 이제 큰 아들을 갖다가 키웠단 말입니다. 그럼 키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나 이 가족들한테 이게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소위 지금 우리나라 재벌 모습이죠. 이 나눠주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 먹을 걸 계속 추구를 하니까 나중에 87년도 이후에 노동운동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때 물고가 분배를 요구하면서 노동운동이 이제 격화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성장 제일주의를 저희들이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한나라당 혁신 과제에서도 성장보다도 분배에 치중하자는 발언을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그런데 이 분배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과거 군사정부 시대의 성장 제일주의 이거를 지금 이미 추구하지 않습니다. 추구하지 않고 그럼 분배의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적정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재벌도 적절히 규제되어야 하고 그러나 그 분배 방법을 갖다가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분배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 저소득층 이거 돈 지원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돈 지원해서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소위 말하자면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생산적 복지 방향으로 좀 틀어달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 밥상을 2개, 돈이 없어서 2개 해서 하나는 홍준표님이 먹고 하나는 누이 동생들 셋이 엄마랑 같이 먹었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머지 3 누이는 그 홍준표님이 벌은 거 파이를 다 골고루 나눠주고 계십니까 혹시?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라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파이가 커지니까 혹시 나눠주게 되던가요? 그 새누이는 다 자기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정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할 도리는 하고 삽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번에는 전성헌 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최근에 발언에 보면 뉴라이트 운동하고 네. 한나라당을 동질감을 많이 표시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 보수하고 우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제 잣대라든지 규정이니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냉전 이대를
이데올로기하고 결별을 한다든지 친일파와의 결별을 한다든지 공정한 시장 경제 체제를 확립한다든지 뭐 적어도 이런 정도는 우리 사회의 우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진정한 우파의 모습이 제가 예를 든 거 포함해가지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지금 한국 사회의 보수 집단, 우파 집단들의 가장 큰 실책이 소위 자만심이었죠. 그 특권 의식이었고 보수들의 특권 의식, 자만심. 그래 하다 보니까 97년도 그 보수의 부패를 자기 스스로 정화 장치를 그 특권 의식에 졌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정화 장치가 없었죠. 그래 하다 보니까 97년도 정권이 넘어갔죠. 넘어가고 2002년도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죠.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 사회를 이끌어 놓은 이 집단은 소위 보수 집단은 지난 50년간 1945년 보수 집단이 나라를 건국하고 그 뭐 친일파라고 다 비난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전 체제 하에서 소위 조국 근대화를 이루어서 이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92년도 그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 합당하면서 사실상 그 91년도인가 합당하면서 소위 민주화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87년도 6.29 선언을 비롯해서 물론 밀려서 했지만은 민주화의 터전을 90년도 김영삼 대통령 들어와서 YS가 권위주의 타파하고 민주화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 뒤에 보수 집단이 소위 아까 고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혁신을 하고 자기 것을 나눠주는 분배해주는 그런 그 기회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 정권으로 계속 갔겠죠. 그런데 이 보수 집단들이 자기 특권의식에 젖어가지고 계속 부패 행각을 계속하는 바람에 97년부터 사실상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보수라는 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소위 자기 자신에 안주하고 특권에 안주하고 하는 이런 보수는 수구적 보수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보수가 한국 사회에 재집권한다든지 앞으로 한국 사회를 다시 이끌어 나가려면 선진사회로 이 보수 집단이 이끌어 나가려면 소위 발전적 보수, 개혁적 보수, 소위 끊임없이 자기 개혁하고 자기 혁신하는 그런 보수의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 전승환 YMCA 기획실장께서 다시 한번 보충입니다. 예, 그 자기 정화라고 표현하시는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 책임으로만 돌린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 전체 보수 집단이 뭐 그 당시에 다 그랬습니다. 어느 분야에 가더라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 분야의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뤘던 사람들이 자만과 특권의식과 그 부패에 젖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집단이 다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쟁점화되어 있는 뭐 친일파 문제든 그 냉전 이데올로기가 국가보안법 문제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데요. 그 속에서 우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초점이었습니다. 지금 그 냉전적 보수 이미지 탈피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지난번에 대북 대결 정책에서 상호공정 정책으로 전환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걸 사실상 혁신위에서 당론으로 혁신위 안으로는 확정했고 이게 당내 의원총회를 거쳐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이런 그 냉전적 보수의 탈피 문제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수구 보수 꼴통 보수의 그 이미지를 뒤집어 쓴 건 가장 큰 원인은 대북 정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4년 작년 그 3월 23일 날 전당대회 할 때 전략적 상호주의에서 일종의 박근혜 대표 들어와서 호혜적 상호주의로 바꿨다가 그다음에 이번에는 좀 더 한 발 나가서 상호공존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냉전적 보수를 탈피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국가보안법 문제는 이 안보 형사법 문제는 통일된 독일도 안보 형사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형사법 문제는 우리가 국가보안법 제정 56년 만에 아마 대폭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한나라당이. 아마 그 국가보안법 제정 56년 만에 이렇게 대폭 개정되기는 처음일 겁니다. 독소적인 조항, 인권 침해적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작년 그 12월 정기국회 말미에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개정 소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당내 그 울트라 라이트부터 울트라 레프트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그 대폭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친일파 결별 문제는요. 사실상 지금 한나라당에 지금 있는 분 중에 친일파가 누가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고하면 일제시대 징용 갔다 왔습니다. 징용 피해자입니다. 제가 앉아서 친일파 반대한 것도 아닌데 네티즌들 이야기하면 너 친일파다. 뭐 앉아서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저는 친일파와 결별하자는 이 주장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 지금 네티즌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예.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광계 토기상이라고 하는 분이 질문인데요. 예. 한나라당이 만약에 집권을 했을 때 예. 지금까지는 성장 정책만 취해왔는데 예. 분배 정책에 대해서 예산 몇 퍼센트를 거기에 할애할 것인지 분배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분배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생산적인 복지도 문제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머니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한나라당의 뭐 무슨 선거 공약은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이 분배에 대한 비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한나라당이 마치 이제 한나라당에 더 씌워진 이미지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차떼기 정당, 사실상 차떼기 정당 저희들만 한 게 아니거든요. 새천년 민주당이 건노갑 의원이 우리보다 1년 전에 차떼기를 했거든요. 2년 전에. 그거 200억인가 그 차떼기로 압구정도 아파트에서 받았어요. 그게 차떼기 시조입니다. 시조인데 결국 한나라당만 차떼기 했다고 다 더듬어 썼는데 이 부패정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깰 것이냐. 그 다음에 수구정당의 이미지, 이거는 대북정책으로 깨고 특권정당의 이미지가 마치 친재벌 정책을 한나라당에 쓴다. 그리고 성장제일주의론자들만 있다. 근데 한나라당의 지금 구성원 중에서 꼭 성장제일주의론자만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 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성장보다 분배에 더 말하자면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정당 구조로 만들자. 그래서 혁신위에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소위 이런 친재벌 특권 정당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서민소로 가기 위해서 분배를 더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아마 내일 아마 혁신위의 논의의 주 과제가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입니다. 여태 국민들도 우리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물론 성장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분배를 더 중시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주장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대북 대결 정책도 바꾸고 경제 정책도 바꾸자 이래 했다가 당내 보수파들한테 굉장한 공격을 받은 일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 정당을 운영해 왔을 때 그야말로 차떼기로 기업들 등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패 정당으로서 근데 차떼기 등친 게 아니, 민주당도 글쎄. 등쳤어요 그때. 어쨌든 지금, 같이 쳤는데 우리만 더 좀 쓴 거지. 지금 가장 큰 당으로 남아 있는 예. 야당 중에서 가장 큰 정당인데 아직까지 사실은 깨끗하게 뒤처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기간 당원, 돈 내는 당원으로 바꿔서 우리가 정당 운영의 30%가 이제 당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 당원제, 책임 당원제를 반대하고 계신 분이 홍 대표님 아니십니까? 책임 당원제 이거 그거 잘못 알렸는데 우린 찬성하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 같으면 일반 당원하고 평당원과 기간 당원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돈을 내는 기간 당원에게만 실질적인 권리를 줍니다. 투표를 할 수 있고 공천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홍준표님 그거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일반 당원하고 평당 기간 책임 내가 당원하고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열린우리당이 깨끗한 정당이다 이래 얘기.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옛날에 차떼기의 원조당은 열린우리당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전신. 그런데 거기서 나간 사람이 대부분 중심이 돼서 열린우리당을 만든 겁니다. 바꿨죠. 그러니까 그럼 한나라당에서 차떼기 하는 사람 지금 다 나갔어요. 구속 다 됐어요. 그럼 한나라당에 있는 사람들은 열린우리당하고 마찬가지죠. 우리 당원 당규를 다 바꿨습니다. 아니 당헌 당규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말하자면 같은 부패 집단에 있다가 몇몇 사람만 그 중심이 돼서 쏙 빠져갖고 새 정당을 창당해 만들었다고 해서 그 당은 다 깨끗한 사람만 모인 정당이냐 이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두 번째 뒤처리를 깨끗이 하는데 실제로 한나라당 지금 천안연수원 내놓고 헌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열린우리당이 지난번에 대선 자금 115억 다 국가에 내놓겠다고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거꾸로 열린우리당이 지금 뒤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관당원제 내가 이야기. 기관당원제 이거 한나라당 책임당원제 이게 시행하기로 합니다. 하기로 우리 반대 안 했어요. 네. 혁신위에서도 이거 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이기로 다 했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그러면 고은광선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문해 주시죠. 네. 도입하기로 한 건 사실인데요. 책임 당원과 일반 당원의 어떤 그 역할 내지는 그 권리, 것들을 권한. 권리를 권한을 구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권리와 특권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책임당원의 권리와 특권 범위는 책임당원이 되어야만이 당의 중요 당직자 될 수 있고 동협의회장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원협의회장도 될 수 있고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다 나갈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은 그 사람들한테만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엄청나게 다른 거죠. 피선거권 아니 열린우리당도 그럴걸요? 아니요. 열린우리당은 아니 잠깐만 이게 좀 혼선이 빚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요. 일문 일답을 좀 듣고 그리고 이해하겠습니다. 피선거권은 그런데 선거권은 대의원 말하자면 대선 후보나 당내 그거 뽑을 때는 사실상 일반 당과 책임 당은 똑같은 대의원 자격을 줍니다. 주고 난 뒤에 랜덤을 합니다. 컴퓨터로 전부 추첨을 해서 그 사람만 대의원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열린우리당도 기관당원이 24만 2천인가 뭐 이번에 모집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모집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나는 그거 뭐 의심스럽고 지금도 돈을 내는 사람이 24만 2천이 유지가 되는지 내가 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당이당 선거하니까 6개월치 선납시켜가지고 대거 들어왔어요. 근데 그 대거 들어온 24만 2천 명인가 그 당원들이 지금도 매달 2천원씩 내는 사람이 그대로 온전한지 그거는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잠깐만요. 다음에는 오마이뉴스의 박형숙 기자가 정확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나라당은 출입한 지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그 좀 전에 이제 전성환 실장님께서도 이제 우려하신 부분이 보수나 이제 한나라당 내에서 개혁적 보수다 뭐 이런 식의 수식을 써가면서 개혁과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참 공허하게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정화 어떤 캠페인 수준에 그치지 않는가라고 사실은 이제 인식이 되는 측면이 큰데요. 그 혁신이 지금 활동에 대한 이제 그런 와중에 혁신이 활동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것이 한나라당이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기대가 큽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이미지, 정책, 제도 이런 거에 어떤 혁신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인적 혁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인적 혁신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한나라당 내부에 그 수구, 부패, 반공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더 씌우고 있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나라당에 아직까지도 그 수구 뭐 꼴통이라고 그랬죠. 아주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는 그런 요인이 있죠. 내부 요인이 있죠. 내부 요인이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력하는 것은 제도 혁신의 문제고 인적 혁신은 마지막에 당원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전부 공감대를 가져야 하겠죠. 이 제도 혁신이 됐는데 실제로 공허하게 들린다. 인적 혁신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공감대가 설 때 그때 하는 것이지 혁신위에서 주도적으로 인적 혁신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의원님께서는 내가 절대 한나라당을 나갈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이제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뭐 분당이나 탈당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당명을 바꾸면서 재창당 수준에 버금가는 어떤 그 대대적인 그 개혁 내지는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내부 요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나가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저는 개별적으로 탈당을 할 때 되면요, 정치를 그만둘 겁니다. 정치를 그만두고 이게 남자나 여자나 줏대가 있어야지. 줏대가 있어야지. 오늘은 이 당 갔다 내일은 저 당 가고 모레는 또 당 옮기고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풍토는 이게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내가 뭐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거는 뭐 꼭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같은 한 덩어리에 있다가 이게 부패정당이다 싶으니까 몇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 싹 쪼개고 나와갖고 이게 우리 새 신당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고 당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부 혁신을 해야죠. 남아서 내부 혁신을 하고 내부 개조를 하고 그 문제가 있으면 정말로 이거는 당원의 공감대를 모아갖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면 출당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부를 정비를 해야지 탈당하고 나갈 그런 생각은 나는 추호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오면 집단적 이동은 문제가 다르겠죠. 정계 개편이 있다. 이념과 정책이 달라진다. 그럼 집단적으로 이게 이제 뭐 분당이 되는 사태가 오면 이거는 다르겠죠. 근데 그런 계기가 오는 거는 별 문제로 치고 개별적으로 나는 그는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예, 추가로 네. 한 가지만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네. 연장되는 질문이라 그 작년 저희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17대 국회 그 공천 과정에서 50과 60을 털어냈더니 30이 남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전히 털어낼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17대 공천 작업을 김문수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주로 열심히 했는데 황저 560을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 그 당시에 하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박 대표께서 박근혜 대표께서 대표가 되니까 그분이 또 30 이미지 아닙니까? 네. 근데 이미지는 30이지만은 하여튼 뭐 개인적인 내용은 또 30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추구하는 것은 과거 회기적인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비친 이미지는 560 털어내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30으로 돌아가 있더라. 내가 이런 말 한 일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네티즌에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20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DDD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의 질문을 예.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는데 거기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은 광주 사태에 피해 뿌리를 둔 민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정책과는 별개로 절대로 지지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표명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전에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 반성문은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과거에 대한 반성문이 지금 없는 우리의 정당사가 좀 안타까워서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한나라당 뿌리는 그 공화당이 아닌 민정당입니다. 뿌리는 거기서 비롯됐습니다. 이 민정당 세력들이 사실상 그 광주 사태에 관여된 사람이 주도를 했던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민정당 뿌리 때문에 저희 그 한나라당이 소위 인권위 활동을 해도 그 인권위 활동으로 잘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한나라당 내에 민정당으로 정치를 시작한 분이 3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119명 중에 116명이 이미 그 민정당 시대하고는 절연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 인적 구성이 98%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한나라당이 광주에서 전남에서 몇 프로밖에 뭐 2, 3%도 안 되는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한나라당 원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탈피를 하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박근혜 대표께서 나와서 5.18 그쪽에 다 헌화하고 참 그 광주 전남 지역의 예산인 것 같으면 한나라당이 또 앞장서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속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속죄 활동을 참 열심히 해본들 그 선거 때만 되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래도 한나라당에 그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는 그냥 그 호남 민심이 알아줄 때까지 속죄를 거듭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네티즌 대표로서 참여한 나영진 대표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대표이자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인 나영준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 홍준표 의원님이 뭐 시작 전에 많이 또 걱정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홍준표 의원님의 팬입니다. 그래서 아이, 고맙습니다. 예, 어제 책도 샀고 예, 화제의 신간 코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도 사인도 해주시고 해서 그 책을 좀 봤더니요. 뭐 문장을 가지고 제가 뭐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책이 참 좋습니다.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 뭐 이렇게 보통 대필해서 급조해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뭐 가볍게 이제 책을 엮게 된 뭐 과정이나 그리고 뭐 책 자랑도 좀 해주시고 많이 팔리시는지 그거 좀. 우선 책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가 됐습니다. 50대가 되고 보니까 그건 이제 소위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지천명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작년 10월에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이게 좀 움직이기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은퇴 문화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대통령 물러나면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YS도 거제로 가야 하고 DJ는 신안으로 가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 대통령 합천으로 가고 노 대통령 뭐 대구 동아사증원처로 가고 은퇴를 하면 향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오히려 한국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게 뭐 은퇴를 하게 되면 그게 아직도 그 권력에 집착을 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말경부터 그냥 그 점심시간 식사하고 난 뒤에 하루에 한 편씩 옛날에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부끄러운 일 한 거, 창피한 일 한 거, 잘못한 일 한 거, 요것만 모아가지고 한 60 몇 가지를 써봤습니다. 그걸 써봤는데 저는 돌아갈 준비한다는 게 지금 돌아가는 세월이 나는 내가 살은 세월보다 앞으로 살 세월이 훨씬 적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세월이 훨씬 적는데 훨씬 적은 이 살아온 세월을 깨끗이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 출발점의 선상에서 나는 그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요즘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이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평소 보수와 우익을 자임하시는 분 중에 뭐 이를테면 한승조 교수나 지만원 씨, 조갑재 씨 같은 분이 오히려 일본 우익의 발언을 편들고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뭐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나라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그들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던지 내지는 이제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승조 교수 발언이나 몇몇 분의 발언은 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이야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말도 이 순간에는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이 있고 난 뒤에 많은 매체를 통해서 그 오해다, 진짜 진이는 그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도 됐습니다만은 나는 이 순간에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독도 망언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최근에 와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동북공정으로 해가지고 동북공정에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마지막 종착역은 한강 이북의 땅은 중국 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구려를 중국의 한성으로 봤으니까 고구려의 마지막 영토 기착점이 한강 이북입니다. 동북 삼성만 이야기하는 경우 동북공정의 마지막 기착점은 한수 이북은 자기들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영토 침해죠.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왜 자기 땅이라고 지금 와서 그러게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참 그 여러분들은 그 뭐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한미동맹의 약화로 봅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되어 있을 때는 이게 중국도 한국을 마음대로 못 건드리고 일본도 한국을 마음대로 못 건드리는데 한미동맹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중국도 한국을 갖다가 이제 얕잡아보고 덤벼들 수밖에 없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거는 본격적으로 이거는 얕잡아보고 덤벼드니까 미일 동맹은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환경을 초래하게 된 이 그 노무현 정권의 그 외교 정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네티즌들이 반응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의 친족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광주 사태라니요 민주화 항쟁입니다. 용어의 사용에서 의원님의 역사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느껴지네요.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아유, 그건 죄송합니다. 예. 이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제가 네. 그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 하기 전에 저희들이 검사 때 이제 광주 사태라고 자꾸 그때 그래 봤기 때문에 네네.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그건 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예. 그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홍 의원께서는 강력하게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을 하셨던데 국회 통해 통의의 질문 과정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민족 국가로서는 당연히 지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차별성 어떤 걸 지금 동북아 균형자론을 과연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적인 견해만을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마치 지금 세대 풍토가요. 동북아 균형자론하고 이걸 비판을 하면 숙미주의자로 몰아버리고 그 다음에 동북아 균형자론을 찬성하면 이게 민족주의자로 모는 이 풍토가 잘못됐습니다. 풍토가 잘못됐어요. 아니 동북아 균형자론을 하면 이 균형자론의 출발점이 그 19세기에 영국에 있을 겁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유럽의 균형자 역할을 했어요. 독일하고 뭐 다른 나라 프랑스가 말이야 적대하고 싸울 때 한쪽의 힘이 약하면 영국하고 딱 힘을 합쳐서 이 균형 역할을 맞춰주고 그 유럽 전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서 영국이 비동맹 중립 노선을 딱 선언하면서 그 균형자론을 내요. 밸런스라고 합니다. 이 외교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난 50년간 그 동북아시아의 그 20세기 초에 우리 한번 두고 보면 청일 전쟁이 있었고요, 노일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그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면서 일으킨 게 있었고,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세기 초에 50년간 이 세계를 흔든 4가지 전쟁이 동북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50년 동안 지금 평화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북아 균형자가 그 50년 이후는 미국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균형자 노래도 돼가지고 평화를 유지해 왔는데 이게 동북아 균형자는 우리가 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막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군사 대국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군사 대국이 되어 있어요. 이 2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되는데 만약 동북아 균형자론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그럼 미국 너것보다 우리가 동북아 균형자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나오죠. 최근에 또 전략 비축 물자 그 7년간 전쟁 전략 비축 물자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미국이 폐기 방침을 통보했어요. 그 폐기 방침을 통보하면요, 그걸 우리가 비축을 하려면 몇 조가 듭니다. 국방 예산이 지금 앉아서 당장 지금 국민 1인당 담세 비용이 310만 원이에요. 310만 원이 금년이 사상 최고입니다. 작년이 1인당 부당액이 310만 원인데 그럼 여기서 쓸데없이 공부학 균형자론 이거 얼마나 민족 자존심 내세우고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그 말 좋은 줄 누가 모르냐 이게. 그러나 그 말로 인해서 이런 식의 외교 정책을 펴면서 우리가 부담할 국방 부담금, 추가 국방 부담금이 몇 조를 갖다가 이 국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데 국민들한테 이 부담이 돌아가지 않아도 될 그런 부담을 말하자면 민족적 자존심 한번 내세워가지고 그거 좋은 말이죠. 나 그거 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섣부르게 접근을 하고 난 뒤에 국민들의 부담을 추가 국방 분담이 당장 떨어지는 그런 그 세부담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요구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스럽다는 거죠. 이런 식의 외교 정책을 펴고 난 뒤에 국민들이 추가 세부담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게 걱정스럽다. 네.
예, 먼저 질문해 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그렇기로 한다면 이제 홍준표님의 말대로라면 계속 우리는 미국에 이렇게 쫓아서 미국 고목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근데 저는 언제까지 한국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한두 가지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 나쁘면 엄청나게 또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더 당당하고 우리 힘을 비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저는 호주제 폐지 운동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님의 대단한 보수성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선생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발전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로 변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대여성관에 있어서는 굉장한 말하자면 꼴통 보수라고도 할 만큼 그렇게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동대문에 제가 보선 있을 때요. 제가 설문지를 가지고 사무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 계셔가지고 사모님이 대신 그 설문지에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여성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의식조 없이 남성보다 더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네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님께서도 집에 가시면 바깥 얘기는 잘 안 하시는 모양이던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왜 부부간에 세상 얘기를 가지고 소통을 안 하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고 또 하나로는 미국이 남편성을 아직도 따른다라고 사실은 그건 잘못된 오해십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남편성을 따르지 않고 있고 힐러리도 로드햄이라고 하는 자기 본성을 가지고 있고 클린턴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재선할 때 살짝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처럼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용감무성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벨링햄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미국의 대학생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여자가 자기 성을 바꾸지 않는 결혼 후에 그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0%를 넘었어요. 예. 그래서 북의 중심의 친족 그 분별에 아직도 호주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호주제 찬성론이 그렇다면 여성들은 그동안 그 친족 확인에 전혀 소용이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오셨는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그러니까 아까 그럼 미국에 마냥 쫓아가야 할 것이냐 고목나무 매미처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10배입니다. 10배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일본이 고이츠미 주니치로가 미일 동맹을 하면서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 부시의 푸들이라는 강아지라는 그런 모멸감스러운 말 들으면서도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부시의 푸들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영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 때까지 미국을 우리가 이용하자는 겁니다. 반미, 친미 할 것 없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진국 진입할 때까지는 이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친미, 숙미로 몰아뿌리면 할 말 없죠. 두 번째, 호주제 폐지 문제는 중국이 49년도에 이미 남녀성이 양성평등이 됐습니다. 공산당화 되면서. 중국에서는 그 자식을 넣으면요, 그 중화인민공화국 거기 가보면 자식을 넣으면 큰아들, 작은아들 성이 틀립니다. 엄마 성, 아버지 성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그런 49년부터 이미 공산당 지하에서 양성평등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호주제 폐지에 반대한 이유는 이 제도가 잘못됐으면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내는 한국의 전통인데 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될 것이지 꼭 폐지까지 필요하겠느냐. 나는 그런 식의 주장을 했고, 세 번째 저희 집사람이 보수주의라는데 저는 집에 가서 그 밖에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보수주의 이야기보다도 저희 집사람은 그 집에서 여자가 할 일하고 밖에서 남자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합니다. 저는 집에서 남자로서의 직분은 내가 집사람 부족함이 없이 합니다.
살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는 나는 무한 책임을 지고 삽니다. 네. 우리 집 사람은 오히려 그 집에 가면 종교에 버금박에 저를 믿고 삽니다. 잠깐 나영진 대표께서 이번에 좀 질문해 주시죠. 이게 보충 질문 기회가 없습니다. 예, 그 네티즌들이 미리 이제 질문을 올려주신 것 중에서 뽑았는데요. 그 지난번에 나오셨던 그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이 토론 맞상대로 이제 홍준표 의원과 이제 유시민 의원을 뽑았습니다. 이제 홍준표 의원께서는 이제 본인이 뭐 적수로 맞상대로 생각하는 그 토론 맞상대에 대해서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그분이 올려주신 질문 중에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의원님께 그 유시민 의원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평가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우선 토론 맞상대는 그 제가 누구 토론 맞상대라고 생각하고 쭉 생각하고 이제 정치를 하지도 않고 해본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고 저는 토론할 때는 뭐 제 생각을 비교적 솔직하고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유시민 의원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유시민 의원 똑똑하죠. 논리적이고 아주 재기발랄하고 똑똑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열린우리당 아마 당이당 경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평가하면 좋은 이야기만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열린우리당 경선 과정에서 또 뭐 어떤 평가 받았다는 게 뉴스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전성환 YMCA 기획실장께서. 그 한나라당 하면 저희가 이제 최근 이미지들이 이제 그 사소하거나 작은 일에 목숨 거는 뭐 정당 내 집단 이렇게 실제로 그동안 집권을 못해서 그런 건지 실제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의심스럽다 이런 것이 아마 많은 네티즌들이나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향후 그 국가 발전의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통일이 동력이다 아니면 친미가 동력이다 아니면은 친중이 동력이다 혹은 뭐 정치권이든 경제계든 시민사회든 다양한 동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우선순위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한나라당이 작은 일에 목숨 거는 당이란 그 표현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저도 실제로 그 정치를 해보면 당이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닌데 자꾸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싸워야 할 순간에 손가락 걸고 맹세하고 뭐 손가락 걸고 요즘 그 뭐 상생 약속하고 그 다음에 싸워야 하지 말아야 할 순간에 싸우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당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나는 열정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열정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게 선진국으로 가자고 하는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으로 가야 하느냐. 사실상 97년도 IMF 이후에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했듯이 우리도 이제 잃어버린 10년째가 되는데 지금 사실 GNP가 높아지는 것은 환율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지 경제가 성장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또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가장 큰 동력은 나는 국민들의 열정이라고 봅니다. 열정이 선진국으로 가자고 하는 열정 그리고 희망 이런 데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지 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회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이런 것은 나는 물론 특권이나 어느 집단에 과도한 기회 제공하는 이거 없애야죠. 그러나 하향 평준화는 곤란하고 나는 사회를 전체를 경쟁 사회로 다시 부활시키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고 사회 전체를 소위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체제로 부활시키는 사회가 나는 되었으면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열정이 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두는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할 화두는 통일과 선진화겠죠. 네.
박형숙 오마이뉴스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만큼 한나라당의 집권 전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짧게 답해 주세요. 그 이회창 전 총재께서 요즘 그 정계 복귀에 대한 시점과 명분과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 중이라는 후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회창 전 총재의 정계 복귀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회창 전 총재가 이제 소위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 됐는데요. 그 아들 병역 비리로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그 박근혜 대표의 소위 3공 과거사에 대한 부분은 그보다 더 훨씬 더 크면 컸지 작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한나라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우선 집권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주제 남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창 총재께서는 나는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않을 것으로 보고 또 복귀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 심판을 2번 받았습니다. DJ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경우가. 그리고 그 박 대표의 3공 과거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줄기차게 이 개인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박 대표의 우리 사회의 그 여론의 추이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027 과거 3으로 대부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공의 과오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 다음에 공으로 인정받을 건 공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박 대표 자신은 미래를 향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우리 한나라당의 원 오브 댐입니다. 옛날에 그 이해창 총재 계실 때처럼 유일한 후보가 아니고 원 오브 댐입니다. 원 오브 댐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검증받고 당원들로부터 검증받아가지고 후보가 되면 그건 어쩔 도리 없죠.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대세론은 아니죠. 네. 지금 이제 패널들의 토론은 거의 마쳤는데요. 일단 지금 네티즌들의 질문을 조금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 짧게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동과 말에 지금 이제 한나라당의 경우는 혁신위원회가 떠 있긴 하지만 지금 혁신위원회가 완전히 행동으로 실천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의원에게 만약에 누가 당신은 개혁적 보수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수구적 보수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홍준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답으로 답변하실 건가요? 개혁적 보수란 말을 이게 이제 정치권에 퍼뜨린 장본인이 접니다. 99년 말에 이해창 총재님을 그 신라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개혁적 보수라고 그래 이제 보수가 개혁하는 것이지 진보가 하는 개혁은 파괴와 해체다. 보수가 개혁하는 것이다. 진보가 개혁을 외치는 것은 이건 파괴와 해체를 하자는 것이지 이거는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개혁적 보수라는 말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99년 12월에 워싱턴 갔다 와서 제가 이해창 총재님한테 그 건의를 드렸고 이 총재님이 그 말씀을 그 무렵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끊임없이 이게 혁신하고 자기 반성하는 그런 보수로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저는 그 방향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호강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신 네티즌께서 어떻게 질문하셨느냐 하면 이 검사 생활을 했는데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그러니까 민청년을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청년 사건은 김건태 그 의원이 아니 예전에 2002년 관련됐던 그 사건으로 내가 기억이 됩니다. 네. 저희들이 아마 15를 할 때쯤 이 사건이 아마 터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70년대 초에 터졌습니다. 민청학년. 예, 민청학년. 민청년이 아니고 민청학년. 네. 민청학년 사건은 저희들이 그 대학교 때 터진 사건입니다. 네. 이거는 나는 그 조작이라고 봅니다. 네. 이건 조작이라고 봅니다. 인혁당 사건은 사법 절차상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이 사건은 과연 이게 바르게 판결이 됐나? 네.
그리고 이게 진실인가? 그것도 문제가 많은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 홍준표 의원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패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셨고요. 그러면 홍준표 의원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을 먼저 해주시죠. 오늘 그 오마이뉴스에서 초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오마이뉴스에 있는 분들을 제가 참 친하고 잘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제 기사가 나가면 댓글이 아마 90% 이상이 욕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게 비판이라면 어떤 내용의 비판도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저도 이게 장성한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있고 아들이 다 군대가 있는데 얘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제 아들 뻘도 있을 것이고 제 밑에 그 참 동생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그래도 그 네티즌들이 기본 그 예의는 지켜야 하겠죠. 앞으로 이제 욕설과 그 모욕적인 그런 말은 좀 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참 많은 부패당, 그 수구당, 그 다음에 특권정당, 무능정당 이런 나쁜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스스로 혁신을 하고 스스로 개혁을 하고 진심을 갖고 한나라당이 다가가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재탄생해서 이 나라의 선진화의 소위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이 실망시키는 그런 한나라당이 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절차탕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는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 일면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이 모든 것을 종결짓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한나라당의 그 이념, 정체성 이게 문제인데 그게 예전의 경우에는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성격이 많이 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청산하고 넘어갈 것인가 하는 개혁적 보수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용인이 가능한 그러한 보수 노선으로 정착시켜달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최소의 기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소의 기대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께서는 부응해주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이게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말씀하는 그런 한나라당의 의원 그리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준표 의원을 모시고 우리가 생각의 일단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토론회를 모두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